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논란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걸로 예보된 태풍 카눈 때문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정상적으로 치러지기가 힘든 대회였어요. 대책이 다 마련돼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입장을 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과는 다르게 부실한 식당과 비위생적인 환경, 미흡한 폭염 대비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이 진짜 우리나라가 맞나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잼버리 조직위 예산이 1,171억 원, 예비비와 특교세까지 합하면 1,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북도 의회 등 5개의 기관에서 8년 동안 총 100번에 가까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그 중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린 적도 없는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왜 갔는지도 밝혀져야겠습니다. 정부는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정쟁으로 잼버리 개최 실패를 몰아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잼버리,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실패의 원인과 대책이 정확하게 규명돼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도정 소식이 이어집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털업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요. 정보 게시물 가운데 성폭행 범죄자의 순천 전입 관련 내용이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민원해결사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입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 일부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SNS에 공개하면서 정보 공개법 위반 논란이 최근 일고 있어요. 네, 최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에 순천시 조곡동의 성범죄 전과 전입 예정자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게시물에 정보가 올라가 있는 성범죄자는 현재 교정시설 복역 중인 자로 출소 후에 순천시 조곡동에 전입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가 선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범죄자가 출소 후에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에 아동이나 청소년 보호세대 그리고 학교 등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에 따라 현재 범죄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행자님 언급대로 순천시에 전입하는 해당 범죄자 관련 정보가 일부 주민들에 의해 SNS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점인데요. 최근 지역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당 전입 예정자의 이름과 나이, 신체 정보는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나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가 명시된 캡처 화면이 유포되고 있어 자칫 주민들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의 근심과 걱정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범죄 정보의 유포가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성범죄자의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나 제도적 보완 조치도 우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신문이나 잡지,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에 이를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삭제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의 관련 정보 재유포가 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성범죄자가 전입하는 지역에 대한 CCTV 확대 설치나 순찰 강화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강력범죄 출소자의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전입을 앞두고 지역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최근 지역구 소병철 국회의원은 순천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해당 범죄자의 관리 계획 등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전입자를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현행법상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자, 특히나 상습 범죄자에 대한 출소 이후에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는 꼭 필요해 보이겠죠.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포운 노사 갈등이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지난주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네, 지난 8월 3일 광양 지역 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이 천막농성 460여일 만에 주식회사 포운과의 임금 협약 등 주요 쟁점 사항을 합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노사 갈등 지난 2월 2일 고공농성 중 경찰의 강경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준현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까지 불러왔는데요. 이후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협의 끝에 최종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한국노총 금속노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도출했고 노조원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실시 후에 최종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분쟁 15개월 만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셈인데 노사의 주요 합의 사항, 이번 합의의 의미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노사는 지난 2021년과 22년 임금 인상률을 각각 5.5%, 4.1% 반영해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3년 임금 교섭은 회사에 일임하되 회사는 포스코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노사는 노사 갈등 장기 분쟁 종식과 평화 유지 기간 확보를 위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당초 2024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노조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연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노사 파트너십 기금 7,300만 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해 이 노사 화합 행사와 건전한 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자율 사용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에 그동안에 제기한 고소 고발건 3건을 즉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포운의 노사 합의는 지역의 노사 갈등 상황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광양시가 노사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섰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도출됐다는 점에서 일단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추진된 특정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사 임원이 여수시청 관련 부서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여수시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네, 여수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이 지난해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되자 여수경찰서는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고발장에는 국내 모 건설사 임원이 지난해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발장에는 여수시 관련 부서에 건네진 금품이 건설사 임원이 회사에서 가져온 현금과 상품권으로 여수시 관련 부서 여러 명의 공무원에게 건네졌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꽤나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해당 고발장에 이 건설사 관계자가 여수시 인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수경찰서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미치는 파장이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 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현재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고발장 내용을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건설사, 지난해 여수에서 1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위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아직도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돈을 제공하고 있다면 참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충격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두 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그리고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지역의 이제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광양읍을 시작으로 해서 곡성, 광양 중동, 다시 이제 오늘은 또 구례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하는 틈틈이 또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서 예. 지난주 한 주만 하루치기로 이렇게 서울을 갔다 온 게 3일씩이나 돼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 또 이야기 나눌 것이 많아서 하나씩 좀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 걱정 끼치는 황당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우려 당내 분위기 좀 먼저 살펴주십시오. 예, 지난주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큰 곤욕을 치렀지요. 예. 다소 늦었지만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공식 사과를 하고 수습하려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노인 폐마의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몇 차례 논란이 계속되면서 혁신안보다는 김 위원장 발언이 주목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예.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혁신 의지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혁신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발언을 통해서 혁신위가 남은 기간에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안을 당에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발언도 발언이고 자산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고 혁신위의 존폐 위기까지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문제겠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당 혁신의 필요, 당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당을 혁신시킬 수 있는 안을 잘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난주 돈봉투 의혹 수사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송영길 전 당대표라고 봐요. 네. 동복투가 실제 오갔는지 얼마나 오갔는지 총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진실은 송 전 대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추후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안이? 두 사건은 이제 완전히 별개니까요. 예. 돈봉투 관련해서 의원들 일부가 구속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 강도를 높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리한 수사를 하면 결국 가서 본인들이 그 역풍에 휘말릴 것이라고 하는 점을 경고를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이나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공천 뇌물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수개월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다라는 비판을 부정하려면 여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최근 일주일이 정말 많은 뉴스들이 좀 흉흉하게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게 첫 번째가 묻지마 흉기난동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살인 예고글 하면서 참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걸 다 짚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신림역 서현역 이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마 흉기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랬습니다. 묻지마 살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형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요. 아직 묻지마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양형당국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 개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한편 범죄의 사전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번 그 묻지마 살인의 범죄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좀 정신병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의 대책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실탄 사격을 가능하게 하고 의심자에 대한 검문 검색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또 경찰의 좀 부적절한 대응이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경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살인 예고글들이 번지니까 국민의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경찰의 대응이 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탄 사격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공권력 강화나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적극 대응 등은 분명 필요하지만 실탄 사격은 오발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또 자칫하면 치명상을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흉흉한 사회 분위기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뭘 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들을 빨리 내놓는 게 좀 절실하고요. 지금의 좀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다잡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전국적이었던 이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가지고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정쟁으로 흘러버렸거든요.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세계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준비 안 된 행사를 이렇게 보여줘서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확 주지 않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말았는데요. 작년부터 민주당의 이원택 의원 그리고 김윤덕 의원이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전정부 탓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한심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의사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잘 준비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음악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전 정부 탓을 자꾸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잼버리 대회를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은 전북 지사가 최초로 제안을 한 건 맞는데요. 네. 그 이후에 강원도 고성하고 전북 새만금을 놓고 서로 경쟁이 한참 이루어졌고 전북 새만금으로 위치를 결정한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리고 새만금으로 정하고
유치전을 본격화한 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였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 위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유치를 성공시킨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시작한 지 한 8개월 만에 평창올림픽 그 세계적인 그 평화의 대전으로 잘 치러내지 않았습니까? 임기 시작하고 1년 3개월이 지나서 치러지는 그 행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책임 없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양 지역으로 들어와서 최근에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포트웰, 노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업체들이 잇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평하시겠습니까? 참 다행이다는 생각입니다. 포운의 경우 좀 464일 만에 노사 합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진짜 길었어요. 예.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오랜 기간 투쟁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권은 포스코가 갖고 있으니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포스코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 고용노동청까지 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은 또 한참 진행되는 중에 김준영 그 한국노총 그 사무처장,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 탄압, 구속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참 복잡하기도 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의실천 의원단도 꾸준히 와서 또 포운 그리고 노조 측과 또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청과 하청 간의 갈등 그리고 불합리한 노동시장 구조가 그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포운 사태 핵심은요. 하청 노동자의 노동 상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포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건 포스코예요. 그 포스코가 노동 단가까지를 포함해서 다 계약을 체결하는데 협약의 그 주체는 또 주식회사 포운하고 노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운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었던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 과정에서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양립해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노란봉투법과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같이 주문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그 노동 조건에 대한 결정권 없는 하청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원청과 그 하청 노조 사이에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니까요. 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어쨌든 노사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 각 단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 좀 협의를 이끌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노사 갈등에 좀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입해서 갈등과 투쟁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협상들을 좀 잘 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광양시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 처리가 되면서 일부 세입자들이 분양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 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가 전담팀을 꾸렸다. 이 팀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계십니까? 예. 광양 지역이 이제 5년 공공임대주택이 유독 많은 지역이에요. 예. 근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아파트를 통으로 넘겨버리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우선 분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그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했고요. 또 국회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좀 집중했던 법안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었는데요. 예. 우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문제들은 그 특별법을 통해서 상당히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문제나 보증금 가입 문제들은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광양시의회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특위가 구성이 되고서도 실질적인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 주민들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부족했어요. 그리고 광양시의 경우에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또는 부서 이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양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털어보러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어서 천하람 위원장과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털어보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간 또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순천의 모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 요새 이제 방학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이 되면은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도 또 사실은 상당 부분 뭐 거의 올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아들이랑 간만에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뭐 아빠 노릇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어떤 걸 하면서 주로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역시 최고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놀이. 네.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제 거의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물 속에라도 들어가 있는 게 좋은 운동이 아닌가 뭐 그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눌 것이 참 많은데 바쁘신 와중에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의원과 유튜브를 또 새롭게 시작하셨던데 이거는 뭐 내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폭염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활동이 사실 올스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근데 이제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시원한 뭐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반사체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뭐 우리 당의 뭐 선배들 뭐 잘못한다, 윤핵관들 이거 물러나라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좋게 보면 소심파지만 또 안 좋게 보면은 결국은 당의 이제 선배들의 잘못의 반사체로서 또 활동하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내에서 나름대로 주목받는 뭐 신진 정치인들로서 지금 현재 기득권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만 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자체적인 컨텐츠를 좀 많이 쌓아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 총선에도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세대 교체합시다 이게 아니고 이 지금 저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훨씬 낫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보여드리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름도 아예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건설적인 정책 토론, 뭐 정책 대안 이런 거 해보자 해서 시작한 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라인 정치적 행사가 여러 가지로 좀 취소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는 다르게 행보들은 참 그리고 말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총선 부적격자 명단 살생부가 여의도에 유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도 맞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본 버전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버전이 달라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살생부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해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총선 전까지 한 350가지 정도 돌 겁니다. 버전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에서 또 자기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쪽에서 돌립니다. 계속. 예. 그렇게 되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우리가 모르는 인물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좀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뭐 사람들과 가까운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쳐내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윤이 아닌 인사분들이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리고
친윤으로 대외적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소위 말해서 찐윤이 아닌 사람들은 또 쳐내지는 약간 속가내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순혈주의를 좀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랑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꽤나 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제작 유포한 사람은 어떤 분인지 혹시 들은 바는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걸 뭐 이제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은 아니고 당연히 추측이니까. 다만 이제 그걸 보는 분들도 기자분들도 저한테도 이제 많이 연락 주셨는데 뭐 웃으면서 이거 뭐 암만 그래도 이거 순천에 1,000g 넣은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웃으면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별개로 뭐 별개가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일컬어지고 있는 신평 변호사 입에서 윤 대통령 신당 창단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살생부의 명단 뭐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때문이다. 이 신당 창당 배경 설명 과정에서요. 이유는 어떻게 좀 읽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많은 당내 인물들이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아무래도 검찰로 일하면서 정치인들의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정치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낮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정당 생활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니까요. 또. 그렇죠. 정당 생활 오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황교안 전 대표랑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검찰이나 뭐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명하복이 어느 정도는 작동합니다. 물론 이제 말을 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시키면 하는 신용은 하거든요. 검찰 조직 같은 경우는. 근데 정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당이라는 하나의 뭐 결합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상명하복보다는 다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유불리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뭐 어떤 소신이나 판단에 따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권력을 주도권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직의 생리가 좀 다르다는 거를 글쎄요. 이게 주변에서 정치를 한 분들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조금 상명하복식의 조직에 조금 더 익숙하신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내지는 대통령 가까운 분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부 최초의 인수위 단계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주변 말을 안 듣나?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안 듣는 건지 뭐 못 듣는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고 갈짓자 행보하면 또 갈짓자 행보한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또 비판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요즘은 이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자기 정치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나쁜 표현으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치는 당연히 자기 정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 한 명 한 명은 자기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 소신에 따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는 소신 있는 사람보다 너무 줄 서고 충성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문제인 경우들도 있는 법인데 그게 쉬운 정치이긴 하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편하게 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는 뭐 항상 내가 더 확고한 어떤 권력을 쥐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증을 끝없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이슈 더 여쭤보고 또 지역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잼버리 관련해서 스카우트 대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뭐 전체 일단 뭐 태풍 때문에 퇴영하고 수도권으로 옮긴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쟁이 또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총평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내 탓이오라고 한다고 국민들이 잡아먹지 않는데 좀 왜들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만 터졌다고 왜 여쭤보냐면 뭐만 터졌다 하면은 다 니 탓 내 탓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누가 어떤 잘못이 있고 이런 거 쭉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걸로 백서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예를 들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빨리빨리 내지는 약간 이 막판 벼락치기에 능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잼버리에 관한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국민들께서 이게 좀 이번 대회 준비는 좀 미흡했지만은 그래도 다들 좀 생각은 똑바로 바뀌어있네라고 할 텐데 각자 서로 잘못했다라고 떠넘기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들어와서 최근 또 이슈였던 것이 신정난 순천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것은 원인이 소병철 의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장악력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또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장악력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이 시간에는 소 의원님께서 여수사건 특별법 통과한 거에 대해서 좀 칭찬도 드리고 그랬는데, 소병철 의원께서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다고 지역민들께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장악력을 높이고 친정체계를 구축했다면은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백강로 일대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지역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원했는데 지금 가결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위원회가 지방 의원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립을 세게 쥐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립이 제대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의회 입장에서도 지금 과거에도 초선들이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예결위원장 정도는 이 어떤 최소한 초선 이상급의 그러니까 재선 이상급의 의원들이 좀 해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시장 쪽과 충분한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 안 맞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역으로 확대를 해보면요. 여수 지역에는 지역위원장들께서 상황 정치다라는 비판의 메시지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여러 번 나왔던 일이 있었고 그렇죠. 순천 광양 지역으로 확대해보면은 장악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안 좋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방 의원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공천을 하지 말자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위원회가 지방의원 공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스템부터 없애야 됩니다. 저도 당협위원장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원들이 정말로 괜찮고 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고 말 잘 듣는 충성 경쟁한 사람들이 가게 되거든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방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본연의 능력이라든지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위원장의 수족처럼 지금 기능하고 있어가지고 풀뿌리 충성 경쟁인 거군요. 그렇죠. 풀뿌리 충성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는 왜 시의원들이 필요한 거지라는 거를 절로 느끼시게 될 거라서 결국은 이 지역위원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장악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분리시킬 거냐. 이게 한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이달 말쯤에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 인근 주민분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시그널로 좀 읽혀지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끝내는 거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반대쪽에서 신문 내지는 토론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말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이게 발표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발표하고 끝낼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해당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들을 사실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질의 답변 그리고 더 나아가선 토론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세션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했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끝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더 안 좋은 후폭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그 국민의힘 당협이나 아니면 네. 뭐 진보당 뭐 민주당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 제안 같은 성격 혹은 뭐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같은 것을 할 생각은 아예 없으십니까?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뭐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월 말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한다면은 예. 저희 당협 차원에서도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보러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야 정치인과 정부 예산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죠. 지금 도지사부터 전 공무원들이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서 연일 강행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여야 정치권을 잇따라 만나 미래 100년, 또 전남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특히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 조기학중지원과 관련해 광주서 영암아우토반과 광주서 화순광역철도 그리고 전남형 트림이 국가도로와 철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이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기재부를 찾아선 주요 SOC 사업하고 또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에 예타 조기 통과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8월 한 달을 국고 확보를 위해 도지사부터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 또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전남도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요? 예,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국비 3억, 시군비 2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 됩니다. 또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와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신혼부부로 연소득 합산에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전세금의 0.1%에서 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당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서 거주 중인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폭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폭염 관련해서 전남도가 재난예비비로 63억 원을 긴급 편성하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비상이죠. 분야별 고강도 폭염 대책을 세워서 시행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생명의 최우선인 만큼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노숙자 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 근로자와 고령 농업인까지 폭염 3대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서는 재난도우미로 2만 4천여 명을 지정해서 하루에 한 차례 이상 방문과 전화 안부를 살피게 됩니다. 또 농수축산물은 사업장별로 관리반을 편성해서 실시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여기다 지금 태풍 카눈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경로에 따라서는 큰 피해가 우려된 만큼 선제적 대응 체계로 피해 예방에 지금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일본의 대표 미식 도시 삿포로에 최근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지구촌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전남은 전 세계 9개 국가 25개 상설 판매장을 통한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최근 일본 삿포로시의 한국식품 대표 마켓이죠. S마트에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8개국 20개 상설 판매장을 운영일과 전년 기준에 1,045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5번째 개장한 삿포로 매장에 이어서 연말까지 4개 매장이 추가로 더 개장하게 됩니다. 일본 전역에 27개 식품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 이 S마트는 한인을 상대로 남도김치와 김, 소주, 어묵, 장류 등 이런 도내 12개 수출기업 91개 품목의 농수산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네, 또 전남도가 도내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택배 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예, 섬 주민들의 비싼 택배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힘쓴 결과 신규 사업으로 국비 1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와 비교해서 높은 배송비를 지불하면서 나름의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등록에 한해서 추가 배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목포와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시군에 178개 도서에 한 4만 400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번이 비록 한시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연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들이 해수부와 계속 협력해 도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차근차근 들어줄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도내 각종 축제와 휴가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네요. 예,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전남도가 긴급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국제 수목 비엔날레와 국제 농업박람회 또 전국체전 등 하반기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불공정 상행에 대해서는 강력 퇴치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바가지 요금이 문제된 관광지 일대 축제장이나 농축수산물 또 숙박, 음식업, 노점상을 상대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과다 호객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펴고요. 또 업주를 상대로 공정거래 사전 교육을 강화하면서 수시 간담회와 홍보로 민간 자율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명시하는 행정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리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에 물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기준 마련과 함께 처벌 기준의 세분화를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